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박정희의 유작. 지금 가로림만 일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78년 이후 상황은 오원철 수석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 한중 무역의 급증,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공주 연기 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충남 서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림만 일대로 공장들이 몰리고 항만이 확장되고 있다. 28년 전 오원철 수석팀이 가로림 지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재 가로림 지역 개발이 도와 시,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점이다. 오 씨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요지인데 이곳을 귀하게 써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의 정체성을 돌파해 21세기의 선진화 비전을 담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할 아까운 공간을 너무 작게, 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2004년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산 일대를 임해 관문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로림 만권, 아산 만권, 평택 지역의 경제 자유지역을 만들고 건설 중인 대산항에 이어 가로림만에 25선석 규모의 항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림만권의 대산항은 1991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현대석유화학 등 유화 3사가 민자로 개발의 유류 전용 부두로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자동차 산업지대가 들어서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4,374억 원을 들여 2011년에 완공할 목표로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가진 항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들어 한화그룹이 서산시와 함께 100만 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550개 자동차 산업 관련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만 5천 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3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 서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기존 공장의 증설과 새로운 공장의 입주 등으로 10조 원이 이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오원철 씨는 최근에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구상을 자주 펼쳐보면서 박 대통령이 12.6 사건을 맞지 않고 이 거창한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고 한다. 그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긴다면 1978년에 계획했던 산업기지 개념을 더 발전시켜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로림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만 톤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만 톤급 선박으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산업은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료 공급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소재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또 다음 단계 소재를 만들고 하자는 겁니다.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지역을 만들어 놓고 생필품은 수입 자유화해 생활비, 교육비를 싸게 해줍니다.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서 노임을 싸게 만들면 경쟁력이 최고가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자연히 국제금융이 들어와 싱가포르처럼 센터가 되고요. 정부는 데모만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800만 명이 입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본토보다도 높아집니다. 3만 달러는 돼야죠. 한국 전체의 GDP 중 30%를 전 국토 면적의 1%가 만들어내는 거죠. 오원철 씨는 지금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25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중부공업기지가 완성되어 가로림 자유경제특구, 즉 가로림 FTS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있어 국방부와 외교는 본국 정부에서 맡고 나머지 행정은 주정부 장관이 통과하는 체제가 수립됐다. 2030년 가로림 FTS 장관은 현황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한다. 가로림 FTS의 기획은 1978년에 작성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구상이라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행정수도 계획과 맞물려 거대한 공업지구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 대통령 서거 후
25년간 방치돼 오다가 행정 수도 문제가 되살아남으로써 이 문제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1990년대부터 등소평이 집권하고 개방 정책을 개시한 후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황해 연안, 즉 대련, 천진, 청도,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연안은 일진월보, 즉 하루가 다르게 공업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출, 수입 물량이 발생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황해는 세계 굴지의 물량 집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상해항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중국이 10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정박 가능한 상해, 양산항을 건설하고 난 후부터 그 양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만회하고자 부산항 확장 등을 시도했지만 황해 연안의 중국 항구와는 거리가 멀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데서 차차 상해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5년입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수송 선박을 대형화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상해항보다 규모가 한 단계 더 큰 2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대규모 항만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만 근처에 대규모 공업지구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대로 의견이 접근해 갔습니다. 세계는 계속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돼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장래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국가 발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와 똑같은 성격의 자유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실시해보자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로림 FTS 건설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가고 현재는 2003년이 됐습니다. 현 단계는 가로림 FTS의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내고 그 여건을 싱가포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FTS에서는 금융, 무역, 상거래, 제조업, 병원, 학교, 종교, 심지어 토지 취득, 이주, 출입국 모든 분야가 싱가포르와 똑같이 자유입니다. 사업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등이 속속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림 FTS에서는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완전히 국제화된 선진국 수준이며 능률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상급입니다. 경험이 많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고급 인력도 세계 각지로부터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 기능밖에 능력이 없는 노무자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무자의 노임은 각자의 출신국에서보다 많이 받으면 더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로림 FTS에서는 비교적 값싸고 능력 있는 외국 노무자를 필요한 만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사 문제도 없습니다. 불법 행위와 질서 유지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로림 FTS가 상해항과 비교해서 유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라고 질문하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로림 FTS에서는 본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값은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G나 석탄 등 각종 에너지나 용수도 싱가포르나 상해, 홍콩보다 싸게 공급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간 수에즈 운하가 확장돼서 이제는 20만 톤급 컨테이너선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해항은 10만 톤급이 상한선입니다. 가로림 FTS의 경쟁항인 상해의 양산 부두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풍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상해는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 되면 항상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은 항만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저기 컨테이너항의 작업 광경을 보십시오. 처리 능력이 몇 배로 빨라졌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20만 톤 배는 떠나고 다음에는 2만, 3만 톤의 소형 선박 여러 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알아서 야적장에 내려놓은 컨테이너를 행선지별로 실어줍니다. 소형 선박들은 제각기 목적지를 향해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 3만 톤 배들은 주로 중국 선박인데 중국의 각 지방에서 컨테이너를 모아 싣고 가로림만으로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를 내려놓고는 컨테이너를 받고 싣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만 톤 컨테이너선은 모선격이고 2만 3만 톤 선박은 자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림 항구는 이러한 중개 작업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는 모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아 허브의 진면목입니다. 장관은 말을 이어갔다. 가로림 FTS에서는 원스톱 생산, 즉 OSP라는 개념의 체제를 갖춰놓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천원 원료는 20만 톤이라는 초대형 화물선에 의해 가장 싼 금액으로 수송되어 옵니다. 거대한 면적의 야적장이 있으며 원료나 소재나 부품 등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계 최대급이며 FTS의 자랑입니다. 선물 거래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들도 가로림 FTS 내에 위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컨베이어 벨트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수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소재나 반제품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공장도 바로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로림 FTS는 23개의 공업단지가 있고 18개의 주민 주거용 도시가 있는 공업지구입니다. 모든 작업과 주민들의 생활이 가로림 FTS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고 작업기간이 단축되어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 등 동력비나 노동력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가로림 FTS의 큰 장점이라고는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가로림 FTS가 본토에 주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본토 공장들은 천원 원료부터 기초 소재, 중간 소재, 중간 부품, 부속품, 그리고 최종 제품까지 필요한 물건을 가장 싼 값으로 가로림 FTS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들은 과거에는 주로 동남해 지방에 편중돼 있었는데 가로림 FTS가 가동하고 난 뒤부터는 경기 지방부터 호남 지방까지 FTS를 모항으로 해서 상해로 연계되어 서해안 일대의 공업화와 지방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FTS의 새로운 종합제철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제철 사업도 경쟁 체제로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중량물인 각종 철강제를 포항이나 광양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수송비가 인하되고 철제값도 싸졌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가로림 FTS의 면적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본토 전부에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FTS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후 북한 땅에도 작용하는 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민족이 꼭 이룩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부터 오원철 수석은 행정수도 건설 백지 계획과 가로림만의 중부공업기지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토개조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국토개조 계획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져 박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보고되었다. 박 대통령 국장을 마친 다음 날인 1979년 11월 4일 오원철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유품 정리를 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에 없던 간이 책상이 눈에 띄었다. 그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2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각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보고서 옆엔 전기 스탠드가 있었고 보고서 위엔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12.6 사건 전날에도 이 보고서를 들여다본 듯 했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오원철 수석이 물러남으로써 국토 개조를 위한 3개의 계획은 잊혀졌다. 박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더라면 198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은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국토이용 체계를 재편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는 고도산업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총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공간,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국토 재편성 작업을 추진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서울이 남한의 서북단에 치우쳐 있어 생긴 교통망의 편중 현상을 새 행정수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관문항과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부산권에 맞먹는 제3의 경제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본 방향. 첫째, 국토 활용의 극대화를 이룩해 국토 공간 질서의 체계화를 기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형성에 따라 국토 권역을 재편성한다.
셋째,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기해 국토의 교통상 동맥경화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수송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넷째, 생산 및 항만기지를 개발해 산업의 확대에 대비한다. 다섯째, 국토 동선을 구상해 국토 간선 체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자연 환경의 보존을 이룩해 많은 물, 푸른 하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이 보고서는 국토의 한가운데로 옮긴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망과 산업기지를 재편성하면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350km 반경권이 신행정수도 중심 150km 반경권으로 좁혀지고, 이에 따라 수도와 전국의 통달 소요 시간이 3분의 2로 단축된다. 이 단축 시간을 생산에 활용하면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또 국토 공간을 5대권으로 나눴다.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경기권에다 수도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가로림만 일대에 중부종합기지라고 불리는 최대의 산업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창원기계공단의 8배다. 박 대통령이 유작이 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가로림만 프로젝트, 2000년대의 국토 구상 중 이 시점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가로림만 프로젝트일 것이다. 인구 800만 명이 입주해 국부의 약 30%를 창출하는 선진 자유경제지구를 준독립국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국제적 조건이 무르익은 정도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국가적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유무일 것이다. 우선 이슬숲에서나마 선진국을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3억 평을 자율적인 행정조직에 떼주는 결단을 내릴 국가 지도자, 대망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야망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만하지 않는가. 박 대통령이 남긴 꿈을 21세기에 이루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는 언리 보이로부터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고 통일대왕 김범민, 문무왕을 낳았다. 문희가 산 꿈이 삼국통일의 꿈이었듯이 박정희로부터 이술숲의 꿈을 산 사람은 조국 선진화의 꿈을 이루게 될지 누가 아는가.